안녕하세요. 여행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경제 경영편 서적입니다.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이 지은 5천년의 부입니다. 이 책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에 필요한 준비와 그 열쇠를 배우기 위한 책입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생각은 지혜를 넘지 못합니다. 이 책에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공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를 모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면에서 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획득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나아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돈의 기본 관리법의 요람인 바빌론의 지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황금을 원했던 사나이, 아르카드 이야기에서 돈을 관리하는 지혜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입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황금을 원했던 사나이. 바빌론의 마차 제조업자 반시르는 크게 낙담한 채 자신의 집 낮은 담벼락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는 초라한 집과 완성하지 못한 마차가 놓인 작업장 한켠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는 집안에서 반시르가 앉아 있는 쪽을 몇 번이나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곡식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은근한 압박과 함께 반시르가 서둘러 마차를 완성하고 고객에게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눈치를 주고 있었다. 아내의 눈치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반시르의 뚱뚱하고 억센 몸은 담벼락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유프라테스의 태양이 사정없이 그의 이마 위를 달구며 떨어진 땀은 가슴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 언덕 너머 왕의 궁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벨사원의 화려한 색들은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있었다.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있는 그의 초라한 집 주변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이처럼 바빌론은 장엄함과 누추함, 눈부신 부와 극단적인 빈곤이 뒤섞인 도시였다. 골목에는 부자들의 화려한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맨발의 거지들과 샌들을 신은 상인들 사이를 지나가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양가죽 주머니를 둘러맨 노예들의 긴 행렬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줘야 했다. 그 노예들은 바빌론의 궁중 정원에 필요한 왕의 사업을 수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반시르는 자신의 문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왁자지껄한 그 소동에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의 주의를 끈 것은 귀에 익은 칠형금 소리였다. 그의 친한 친구이자 음악가인 고삐가 반시르를 향해 웃음 지었다. 나의 친구여, 그대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반시르, 자네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 신이 축복을 내린 것이 틀림없군. 그렇다면 나에게도 자네의 그 축복을 조금 나눠주겠나? 분명 두둑할 자네의 지갑에서 은화 2잎을 꺼내서 좀 빌려주게나. 반시르가 침울하게 말했다. 은화 2잎을 빌려달라고. 만약 내게 은화 2잎이 있다 해도 절대로 자네에게 빌려주지 않을 걸세. 있다 해도 그 2잎이 내 전 재산일 테니까. 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빌려주겠나? 뭐라고? 고삐가 놀라워하며 소리쳤다. 어떻게 지갑에 동전 2잎도 없으면서 그렇게 손 놓고 앉아 있었단 말인가? 자네의 그칠 줄 모르는 부지런함은 어디로 갔나? 이건 자네답지 않군.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신들이 자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건가? 반시르? 그러자 반시르가 말했다.
맞아. 이건 신들이 내린 고문이 분명해. 이 모든 건 어리석은 꿈 때문이라네. 꿈 속에서 나는 엄청난 부자가 돼 있었어. 허리에는 돈이 가득 든 지갑이 달려 있었네. 아내는 아름다운 장신구를 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그 무엇이라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은화가 가득 차 있었다네. 은화를 다 써버려도 두렵지 않을 만큼 금화도 가득했지. 나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 아마 자네는 그 꿈속의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야. 모든 걸 가진 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 아내도 알아보지 못했을 테지. 그녀는 비싼 화장품이 만들어준 주름살 하나 없는 얼굴로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거든. 그녀는 신혼 때처럼 밝고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네. 코비가 말했다. 참으로 행복한 꿈이었군. 헌데 그 좋은 꿈이 왜 자네를 그 비참한 얼굴로 담벼락에 앉아있게 한 건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내 지갑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배신감이 들더군. 여복의 코비. 우리는 어려서 성직자에게 지혜를 배우러 함께 다녔지. 젊어서는 함께 즐겁게 어울려 다녔고, 어른이 돼서도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어.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쓰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일말일세. 한때 많은 돈을 벌어본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꿈에서나 부자인 기분을 느껴야 하는 신세라는 것까지 말이야. 우리가 저 양보다 나을 게 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곳 바빌론에서 살고 있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부가 널려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가 말일세. 반평생을 함께 해온 가장 친한 친구가 은화 두 잎을 빌려달라는데 지갑을 내주며 필요한 만큼 쓰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내 지갑이 텅 비어 있듯 자네의 지갑도 비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 왜 우리는 원하는 음식과 옷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은화나 금화가 없는 걸까? 고삐, 우리 아이들도 우리같이 되지 않을까? 자식들과 자손들이 일생을 금은보화 속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처럼 겨우 시큼한 양적과 죽을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해야 할까? 고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나라고 그 이유를 알겠나? 나는 자네보다 더 못한 상황이 아닌가. 칠연금 연주로 버는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네. 나는 가족이 굶주리지 않도록 더 애써야 할 지경이지.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악기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나는 왕도 만족할 만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거란 말일세. 고삐, 나도 자네 말에 동의해. 하지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기를 가질 수 있겠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일하고 또 일하는 이 삶 말이야. 고삐가 물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을 버는 비결이 있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반시르, 오늘 낮에 황금마차를 타고 가는 우리 어릴 적 친구인 아르카드를 보았어.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옆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아르카드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미소 띈 얼굴로 나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다네. 아르카드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아닌가? 왕이 도움을 구할 정도의 부자가 됐다는 걸 나도 알고 있지. 만약 밤에 그를 만난다면 그의 지갑을 훔칠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들은 코비가 반시르를 꾸짖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나 반시르. 그리고 부자라고 돈을 지갑에 들고 다니지도 않을 걸세. 아르카드는 아무리 두둑한 지갑을 잃어버려도 언제든 다시 가득 채울 수입이 있겠지. 수입이라. 멋진 말이군. 내가 담벼락에 앉아 있든 쉬든 나 역시 언제나 가득 찬 지갑을 갖고 싶네. 아르카드는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이 아닌가? 어째서 그만 유독 왕도 부러워할 수입을 갖게 된 걸까?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분명 무슨 비법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 왜냐면 그의 아들 노마시르가 니네베로 가서 자기 아버지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갑부가 되었다고들 하지 않던가. 갑자기 반시르의 눈이 반짝였다. 고삐, 자네는 정말 나의 행운의 친구로군. 우리는 부가 가득한 이곳 바빌론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지치지 않았나?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 가세, 고삐. 아르카드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부를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전해달라고 간청해 보세나. 오, 반시르. 자네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군. 그래, 맞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반시르. 우리가 지금껏 왜 가난했는지 어쩌면 자네가 일깨워 준 것이나 다름없어. 우리는 한 번도 부를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 언제나 열정을 갖고 일하고 더 부지런히 일하기만 할 뿐. 나는 실력 있는 칠연금 연주자가 되려는 노력을 했지만 부를 얻지는 못했지. 최선을 다해 왔으니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걸세, 고삐.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지금껏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대화였어. 자, 일어나세. 아르카드에게 가세.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도 함께 데리고 가세나. 지금 당장.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 아르카드. 아르카드는 바빌론뿐 아니라 멀리 니네베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최고의 부자였다. 남을 돕는 일에도 열심인 그는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매년 많은 돈을 지출하지만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대한 부가 계속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릴 적 함께 배우고 자란 그가 특별한 재능도 특출한 능력도 없이 큰 부를 쌓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부러워했다. 그러면 곧장 아르카드는 그들을 꾸짖었다. 행운이라니. 아직도 그런 말을 믿는가? 행운이란 것이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은가? 오히려 행운은 심술궂은 신 아닌가? 어쩌다 행운을 얻은 이가 결국 파멸에 이른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건가? 가난한 사람은 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알았어도 실천하지 않은 두 가지 경우일 뿐 행운으로 부가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일세. 어쩌다 온 행운은 사람을 무책임한 낭비자로 만들고 모든 걸 함부로 써버리게 하고 욕구와 욕망에 휘둘리게 하지. 아니면 갑자기 들어온 돈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꼭꼭 숨기고 쌓아놓고는 도둑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가난한 사람 행세를 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하지만 부를 만들고 지키고 더 크게 불릴 줄 아는 사람도 있는 법이라네.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쉽게 보이지 않을 뿐. 그러니 내가 이룬 부를 행운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치부하지 말게.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뜨며 속으로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시인하곤 했다. 저 너머 은근한 노을을 보고 있던 아르카드에게 하인이 들어와 고했다. 주인님, 거름한 옷을 걸친 사람들이 몰려와 주인님을 뵙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인님과는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틀림없는데도 그들은 주인님이 자신들의 어릴 적 친구였다고 강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혹시 반시르라는 사람과 코삐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반시르와 코삐? 맞네. 그들은 내 어릴 적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지.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건가? 어서 집 안으로 들이게. 아르카드를 만난 반시르와 고삐,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은 왜 오늘 아르카드를 찾아왔는지 소상하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르카드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알겠네. 자네들의 그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이 나를 감동시키는군. 아르카드는 이윽고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젊었을 때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했고 그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키는데 부가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네. 부는 가족들을 더 많이 웃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걸 말이야. 멀리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이 많은 기회와 행복감을 준다는 것도 이것을 깨닫고 나도 세상에서 꼭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부를 보고 부러워하며 살지 않겠다고 말이야. 나도 반드시 그들과 같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었지. 싸구려 옷을 입고도 감사해하며 만족하고 가난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네. 자네들도 알다시피 나는 물려받은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상인의 자식 아닌가.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없으니 무엇보다 반드시 부를 가질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 중에서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자네들 모두가 가난하다면 부자가 될 시간을 낭비했다는 걸 인정하기 바라네. 우리가 어려서 지혜를 배우러 함께 다닐 때 우리들의 선생님은 세상의 배움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 하나는 배워서 알게 되는 배움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알아내는 배움 말이야. 나는 기록사무소에서 필경사로 오랫동안 일했네. 매일, 매주, 매해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생활비로 모두 쓰이고 남는 게 없었어. 그런 지경에서도 언제나 반드시 부를 이루고 말겠다는 내 결심은 확고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대금업자 알가미 씨가 기록사무소로 와서 제9의 법 점토판을 주문했어. 알다시피 제9의 법전은 너무 방대한 책이 아닌가. 그런데도 알가미 씨는 이틀 안에 점토판을 완성해 달라며 우겼어. 그리고는 만약 기일 내 점토판을 완성하면 동화 두 잎을 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기일 내에 마치지 못했어.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그런데도 알가미 씨는 화를 냈다네. 나는 알가미 씨가 대단한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알가미 씨, 당신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만약 내일까지 제가 이 서판을 점토판에 모두 새긴다면 동화 두 님 말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약속을 하시면 기필코 끝내놓겠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은근한 미소를 띠면서 내 거래를 기꺼이 받아들이더군. 그날 나는 내 모든 힘을 다 쏟았네. 허리는 부러질 듯 아프고 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다음날 정오가 지날 때쯤 점토판에 글을 모두 새겨 놓았네. 저녁이 되기 전 기록소에 온 알가미 씨가 말했어. 자네는 뻔뻔스러운 직원이지만 나는 자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성사되었군. 그렇다면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자, 이리 와 앉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지? 잘 듣게. 돈. 돈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노예라네. 그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은 노예의 자식으로 그 역시 나의 소유가 되지. 하지만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모든 돈을 누군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걸세. 자네는 옷 만드는 사람에게 본 돈을 주지 않았나? 감자와 향신료를 파는 음식가게 주인에게도 줬겠지.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돈을 줬을 거야. 아내에게 주려고 말이야. 이렇게 모든 돈을 누군가에게 계속 줘버리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거야. 자네는 바보네.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 말일세. 이렇게 되면 누가 돈의 노예인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즉 노예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자손들이 함께 돈을 벌게 해야 하네. 이것을 실천하면 자네가 원하는 그 부를 얻게 되는 걸세. 이 말을 이해하면 내가 주기로 한 동화 두 잎에 수천 배를 지불할 셈이지.
자, 그렇다면 노예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그건 자네가 버는 돈의 일부를 모으면 되네. 그 일부의 규모는 버는 돈의 10분의 1이야. 자네가 번 돈의 10분의 1을 계속 모으면 10년 후에는 얼마나 가질 수 있겠나. 그 노예를 일하게 하지 않고 땅속에만 묻어놔도 지금 자네가 벌고 있는 1년만큼의 돈이 생기지 않겠나. 어떤 것을 사든 자네가 버는 돈의 10분의 9를 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지 않아야 해. 돈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다네. 이 돈이 앞으로 자랄 돈나무의 씨앗이지. 돈나무는 일찍 심으면 심을수록 더 빨리 자라난다네. 성실하고 꾸준하게 10분의 1을 모으는 저축이라는 비료와 물로 돈나무는 반드시 크게 자랄 걸세. 알가미 씨는 이렇게 말하고 필사본을 들고 가버렸어. 나는 그가 한 말을 계속 생각했네. 그리고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분의 1을 떼내 소중히 간직했지. 번 돈의 10분의 1을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를 쓰기로 한 거야. 신기한 것은 10분의 1을 쓰지 않고 모은다고 돈이 전보다 부족하지는 않았다는 거네. 그 돈을 떼놓아도 생활은 전과 별 차이가 없었어. 돈이 모이다 보니 무언가 사고 싶은 유혹도 생겼지만 꾹 참았지. 그렇게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가미 씨가 나를 찾아왔다네. 이보게, 자네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번 돈의 10분의 1을 자네 자신에게 지불했는가?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네. 예, 어르신,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군. 그는 옅은 미소를 띄었어. 그럼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네, 저는 그것을 벽돌 제조업자인 아즈무르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먼 바다로 나가 페니키아에 있는 희귀 보석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판 수익을 나누자는 그의 제안대로 했습니다. 순간 알가미 씨는 이마를 찡그리고 무서운 어조로 화를 냈지. 어떻게 보석 사는 일을 그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벽돌 제조업자에게 의뢰했단 말인가? 별자리를 제빵업자에게 물으러 갈 텐가? 이복의 젊은이, 자네의 12개월의 돈 노예들은 사라졌네. 아예 뿌리째 어디론가 던져버린 셈이야. 자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걸세. 충고 하나 해주겠네. 앞으로 보석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거든 보석 상인에게 가게나. 양에 관해서라면 양치기에게 가서 묻게나. 밀가루에 대해 묻고 싶거든 빵을 굽는 상인에게 가야 한다는 말일세. 그러나 조심하게. 모든 조언들은 무상으로 얻겠지만 그 말들 중 취할 것을 가려듣게나. 특히 돈을 키워본 경험 없는 사람에게 듣는 것은 그 의견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데 수업료를 치르게 될 걸세. 그는 이 말을 하고는 휙 돌아가 버렸어. 결국 알가미 씨가 한 말대로 돼버리더군. 페니키아 사람들은 악당이었어. 아즈무르가 사온 보석은 가치 없는 돌조각이었거든. 내 돈나무의 씨앗을 모조리 잃게 된 거지. 나는 또다시 10분의 1을 모으기 시작했어. 이제는 습관이 돼서 모으는 일도 어렵지 않았어. 그렇게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가미 씨가 다시 찾아왔다네. 지난번 만난 후 자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군. 저는 제 자신에게 충실하게 10분의 1을 다시 지불해 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씨앗으로 방패 제조업자인 시미야비가 청동을 사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는 넉 달마다 제게 이자를 보내옵니다. 잘했네. 그렇다면 자네는 그 이자로 무엇을 했는가? 저는 포도주와 향신료 같은 빵을 사고 친구와 가족을 초대해 멋진 만찬을 즐겼습니다. 언제나 돈이 부족했기에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얻은 것을 누렸습니다. 언젠가는 건강한 나귀도 한 마리 살 예정입니다. 알가미 씨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 그렇다면 자네는 저축의 자식들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말이군.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손들이 자네를 위해 일할 거라 기대하는가? 자네는 여전히 바보군. 아직은 돈 쓸 때가 아니라는 말일세.
더불어 자네의 얼굴이 주름지거나 더 큰 투자를 하게 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말일세. 돈이 돈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렇게 황금노예 군단을 얻게 되는 거네. 풍족한 먹거리와 웃고 즐기는 것은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키워냈을 때 저절로 즐길 수 있게 된다네. 그렇게 말하고 알가미씨는 다시 가버렸어. 그리고 2해가 지나도록 나는 알가미씨를 보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만나러 온 그의 얼굴은 온통 주름으로 덮여 늙은 노인이 돼 있었지. 아르카드, 자네는 자네가 꿈꾸던 부를 이뤘는가? 알가미 씨가 물었어. 아직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도 계속 돈을 벌고 있고 지금까지 모은 돈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돈이 낳은 자식까지 한데 모여 열심히 일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언은 어떻게 듣고 있나? 아직도 자네와 친한 그 벽돌 제조업자에게 투자할 곳의 조언을 듣고 있나? 아닙니다. 그에게는 벽돌에 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찾아갈 것입니다. 아르카드, 자네는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군. 자네는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사는 방법을 배웠고 조언을 들을 만한 유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법을 배웠네. 그것은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 돈이 자라나는 방법이지. 자넨 이 모든 걸 잘 해낸 것 같군. 그러니 책임 있는 직책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나는 이제 매우 늙었네. 내 아들들은 돈을 쓰는 것만 알고 버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지. 하지만 나는 돌볼 것들이 많고 그 규모도 매우 크다네. 자네가 니푸르에 가서 내 땅을 돌봐준다면 자네를 동업자로 삼고 내가 이 생의 여행을 마치는 날 재산을 나눠주겠네. 그래서 나는 점토 서판 일을 그만두고 니푸르로 가서 그의 거대한 땅의 관리자가 될 기회를 얻었어. 내 마음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들끓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 나는 알가미쉬에게 배운 그대로 모든 걸 실천했고 내가 관리하는 동안 그의 재산은 훨씬 크게 불어났지. 그의 재산이 늘어날 때마다 그가 내게 지불하는 돈도 그만큼 커졌네. 그렇게 나는 계속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했지만 이전보다 더 큰 돈이 쌓여갔네. 10분의 1의 노예들은 자식으로 불어난 돈들과 합해져 내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네. 더불어 알가미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동업자인 내게 배분해둔 재산을 물려받았어. 아르카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부유한 자산가가 재산을 상속해주다니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군요. 내가 운이 좋았다면 그건 성공하겠다는 욕망을 스스로 가졌다는 점 외에는 없네. 나는 처음 4년 동안 내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모으지 않았나? 부자가 되겠다는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증명한 거지. 비바람이 바뀌는 것을 연구하고 때에 맞춰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에게 운이 좋았다고만 말할 수 있는가?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오지 않는 오만한 신이라는 걸 모르겠는가?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맞네. 자네는 첫 번째 저축을 잃어버렸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를 쌓았지. 남들에게 없는 강한 의지를 가졌던 셈이야. 강한 의지력이라고? 여보게 친구.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린가? 의지력이 강하다고 낙타도 들기 힘든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는가?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데 반드시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네. 의지라는 건 매우 작은 일도 멈추지 않는 것일 뿐일세. 단순하고 가볍게 그저 하는 것이야.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기로 정하면 나는 그것을 꼭 할 것이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나.
만약 내가 100일 동안 도시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조약돌 하나를 주어서 시냇물에 던지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면 나는 그렇게 실천할 걸세. 만일 일곱째 날 조약돌을 던지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내일 2개를 주어 개울에 던지면 돼라고 말하지 않을 거란 뜻일세. 20일째 되는 날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매일 돌을 던지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말이야. 라고 말하고 돌 한 움큼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만두자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걸세. 사소한 일도 하기로 했다면 그저 약속한 날까지 계속 하겠다는 말이지. 애초에 실행하기 어려우면서 아무 쓸모없는 짓을 매일 하겠다고 결심하는 바보는 없네. 쉬고 즐기는 일을 포기하고 뭐하러 힘든 일을 자초했겠는가. 분명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을 걸세. 부는 노력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자란다네. 마치 마술처럼 자라나지. 아무도 그 한계를 예측할 수 없어.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 무역배를 타고 번 돈으로 해안에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나. 나는 이제 자네들에게 부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을 따를 것을 공부하네. 자네들이 얼마를 벌든 그중 10분의 1을 반드시 떼어내게.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게. 그리고 정오에 또 그 말을 하게. 밤에도 그 말을 하게. 매일 매 시간마다 그 말을 되풀이해서 하게. 그 말이 낙인처럼 온전히 정신에 새겨질 때까지 자신에게 그 말을 계속하게. 알가미슈의 지혜를 명심하게. 버는 돈의 10분의 1은 자기 자신에게 지불되어야 하네.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을. 온전히 내 소유인 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부자가 된 느낌을 주는지, 어딘가에 쓰지 않고 내 수중에 있는 돈이 가진 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일세. 이런 경험은 자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걸세.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갖는 기쁨을 알게 되고 삶의 즐거움이 더해지는 걸 느낄 걸세. 그 다음 그렇게 모인 노예돈들이 그 자식들과 그 자식들까지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게. 그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대비할 자신만의 수입을 확보하게. 이 돈은 결코 잃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하네.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준다는 곳은 그만큼 돈을 위험한 곳에 보낸다는 뜻이니 각별히 유의하게. 돈을 사용할 때는 현명한 사람들과 상의하게. 돈을 다루는 일이 주업인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들어야 하네. 벽돌 제조업자인 아즈무르가 보석을 사오겠다고 제안한 일에 돈을 맡겼던 나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네. 다만 너무 무리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모으려는 욕심을 내지 말게나. 자네가 버는 돈의 10분의 1만 모아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너무 인색할 필요 없다네. 인생이란 좋은 것이며 즐길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친구들은 아르카드의 말에 깊이 감동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일부는 속으로 빈정댔다. 하지만 희망에 찬 눈으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음 해부터 아르카드를 자주 찾아갔다. 아르카드는 기꺼이 자문해줬을 뿐 아니라 지혜를 무상으로 나눠주었다. 이들 인생의 전환점은 아르카드의 지혜를 즉시 실행한 첫 월급날부터였다. 당신이 버는 금액의 일부는 따로 모아 당신의 것으로 만들라. 챕터 3에는 얇은 지갑을 채우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책으로 그대의 지갑을 가득 차게 하라. 두 번째 치유책으로는 그대의 지출을 조절하라. 세 번째 치유책은 그대의 돈이 증식되도록 하라. 네 번째 치유책은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치유책으로는 그대의 집을 수익성 있는 투자로 만들라.
6번째 치유책으로는 장래의 수입을 마련하라. 7번째 치유책으로는 그대의 돈 버는 능력을 증대시켜라 라는 알찬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경영편 고대 점토 석판에서 발견된 5천년의 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행 스토리였습니다.